이 워라밸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과 생활의 균형인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돈이 없으면요 그냥 워크만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많으면은 워크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와서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 척박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을 저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도전들부터 하고 성공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면은 성공의 쾌감도 맛보게 되고 실패의 쓴맛도 맛보게 되지만 적어도 이 실패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지였어요. 부산에서도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보다는 빚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이 자본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돈, 그리고 재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3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돈이나 어떤 재화는 없었잖아요. 없다 보니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라고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무기를 고민하다가 항상 나오는 대답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시간을 잘 쓰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자거나, 그때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있던 시절 아닌데 뭐 유튜브 보고 뭐 그 당시 뭐 유행하는 이렇게 SNS 하면서 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낭비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재화시키고 가져와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20대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시간들을 가지고 막 노가다도 해보고 과외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해봤었는데, 그렇다고 막 크게 많이 벌었느냐, 좀 그렇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돈이 됐던 거는 과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도 노가다를 할 때랑 과외를 할 때랑 그 단가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쓰는 시간에 단가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저는 부업을 시작을 했는데, 부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투리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투리 시간의 단가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하나가 있었네요. 딱 기술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남들이 요청하는 로고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 디자인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이런 돈을 버는 일은 사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 다른 일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약간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 좋은 기술, 더 새로운 기술, 더 남다른 기술들을 이렇게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파트너십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은요 근데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나와 내 직원들 간의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의 동료들과의 또 파트너십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든지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이 파트너십은 어떤 식으로 맺었냐면요, 최대한 어쨌거나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좀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이 정도 1시간이면 걸릴 일이 내가 볼 때 이게 2시간, 3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은 어딘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치고 그것들을 교육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래는 이게 3시간 걸리던 일인데 대표님이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가 전통이 되고 그 회사의 문화가 되면은 그게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 되는데, 무작정 시키기만 하면은 직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과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거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면서 어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구조들을 만들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저희가 협의하는 대표다 보니까, 대표님 제가 이번에 AI 기업 중에 이런 거 알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부분에 적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수용하고, 또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저희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도 또 중요했던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매출이 만들어지고 조금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조금 뭐랄까요, 이런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월 1,000 벌 때는 월 1,000 버는 사람들끼리 노는데, 월 1억을 벌게 되면 좀 그 정도 레벨을 만나게 되고, 월 10억을 벌게 되면 또 그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힌트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항상 수첩과 펜을 들고 다니는데 뭐가 나오면 항상 기록해놔요. 그것도 폰으로 안 쓰고 저는 수기로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유는 조금이나마 빨리 기억을 가져오려고. 그리고 또 직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제가 바깥에서 들어온 이런 힌트들을 풀어내고 거기서 막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빠르게 발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라고. 근데 브랜딩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내가 해서 될까? 라고 이렇게 대부분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유명해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랜딩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은요, 약간 인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한테 알린 게 마케팅이면은요, 이 사람이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를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샤넬백을 하나 사서 메고 가면은 샤넬백이다, 비싸겠네, 부럽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들게 된다면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막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나를 알리면서 동시에 나를 인식시켜라. 그래서 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알리는 것 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장에 가도 샤넬백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소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몇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샤넬 매장에 가보니까 1,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클래식백이. 자, 더 비싸지는 거죠. 즉, 나도 인식하고 남도 인식하고 수많은 사람,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알리려는 노력 속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만 명확하게 한다면은 브랜딩을 할 수 있고 가격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 맞죠. 이 워라밸을 저는 진짜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워라밸이 이거잖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인데 일과 생활의 균형인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돈이 없으면요, 그냥 워크만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많으면은 워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워라밸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워라밸이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1980년대, 70년대 이런 시기에 나왔을 거가 맞나요? 예, 아마 굉장히 좀 오래된 용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 척박한 거죠. 열심히 직장에 가서 9 to 6 일하고 퇴근하는데도 그냥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철에 껴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8시, 9시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나면 보상심리가 발동하게 되고 그 보상심리가 이제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이제 자는 건데,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을 저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네이버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다가 제 목표를 썼어요. 선언하기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저 스스로를 약간 이 약속 속에다가 좀 봉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워라밸은요, 사실 굉장히 보기 좋은 망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망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한번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이 워크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더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투리 시간을 치킨 먹고 맥주 먹고 그다음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시간들을 최대한 제 개개인의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듣고 책도 읽고, 단순히 이게 또 우리가 교육이랑 책만 본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실행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굉장히 좀 실행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2년 정도 딱 지속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대부분이 그걸 못하느냐,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쉬운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차피 인간의 이 마음이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작심삼일을 정말 2년 동안 반복하자.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당연히 본업이 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직장에다가 전화가 옵니다. 야, 맥주 한잔 할래? 아, 그래? 시계를 봤더니 약속이 없어. 그냥 나가서 맥주 한잔 하는 거고. 그런데 나 오늘 집에 와서 뭐 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할 거 없네. 넷플릭스나 봐야지 하고 띵 하면서 켜고, 아니면 배고프네? 이거는 전 되게 너무 약간 원초적이고 좀 이렇게 1차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본업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나머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에 대해서 내가 할 일과 해야 될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정해놓는다면은 집에 가서도 맞다, 나 2순위로 이거 하기로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유혹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요, 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게 실패라면은 좀 딛고 일어서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고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한 번을 실패해도 내가 그동안 했던 실패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좀 이런, 어렸을 때도 이렇게 경쟁 사회를 커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성인이 돼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실패를 하면은 진짜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보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그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도전 자체를 안 하세요. 완벽주의자가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벽주의자가 되면 완벽하게 하려다가 실행을 못 하고요, 또 실패가 두려우면 아예 실행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100%의 실패지만, 저처럼 100번 실패해본 사람들은요, 한 번 실패도 1%의 실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패도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패를 무조건 해라는 것보다는 저는 작은 도전들을 많이 하셔서 작은 성공을 많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또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시라서 러닝 했다길래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이제 작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난 내일 5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러닝을 할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9시야. 자, 실패했죠. 이런 것도 실패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도전들부터 하고 성공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면은 성공의 쾌감도 맛보게 되고 실패의 쓴맛도 맛보게 되지만, 적어도 이 실패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실패는 반드시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 가장 큰 실패를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28살인가 29살 즈음에 했었어요. 웨딩 사업을 하다가 이 웨딩 사업을 하던 직원들이 배신하고 쫙 다 나가게 되면서 집단 퇴사를 하면서 제가 진짜 한 방에 몰락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직원이 없는 회사의 대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죠? 위약금들 발생하고 망했어요. 특히 제가 하던 사업이 뭐였냐면요, 웨딩 컨설팅 사업이었어요. 웨딩 플래너와 예비 신부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가 나가게 되면요, 그 계약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물어줄래? 나갈래? 그러면 대표이사인데 짐 싸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회사를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임용고시를 치게 됐었는데요. 임용고시를 치고 교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PTSD가 오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마케팅의 비중이 큰 일들이거든요. 교육업도 그렇고. 근데 웨딩 때 제가 진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실패해서 그냥 다시는 생각하기 싫었던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마케팅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런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직원들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전의 실패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 저항력을 많이 높이고, 그리고 큰 실패를 맛보더라도 인생 기니까 좌절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